자, 가면생활자 지난주 우리 독서토의를 했었고 오늘은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면생활자에서 보면 그 한 사건에 관해서 두 인물이 각각의 시각에서 글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 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글쓰기 연습을 해보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내 입장에서만 쓰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글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여러분이 길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물론 꼭 뭐 나중에 작가가 되고 뭐 이럴 건 이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가는 늘 자기 이야기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또 자기가 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또는 다른 사물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글로 쓰는 것들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꼭 글쓰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들이 흔히 말하는 게 적용 능력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시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시각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창의성을 기르는데 또 사고를 또 유연하게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어떤 다른 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연습들, 훈련들, 이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발표를 할 텐데 글의 평가의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준 미션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을 갖고 두 편의 글을 쓰라라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으로 썼는가라는 분들이 그게 이제 제1평가의 어떤 그런 기준이고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선생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 글이기 때문에 글 그 자체로서 뭐 글 읽는 재미가 있는가 그 글이 뭐 전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는 건가 뭐 글 표현 능력이라던가 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표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되었는 건가 이런 것들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합평하도록 하겠고 우리 재현이가 지지난주에 원래 그 글쓰기 과제를 보내놓고 훌쩍 여행을 떠나보내가지고 그때 쌤이 쟤하고 승현한테 얘가 과제 했는데 왜 안 온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카톡으로 그 전 문장에다가 저 여행 가서 뭐 수업 못해요라고 써놓고 이제 그 다음에 글을 보낸 건데 쌤은 위에 카톡은 안 읽고 밑에 글 보낸 것만 이렇게 미소하고 아니 글은 왔는데 왜 애는 하나 막 이러고 이제 투덜거렸었는데 그래서 재현이 그때 그 글을 우리가 안 봤어가지고 재현이가 그때 썼던 그때 유럽은행 빵빵할까요라는 부분들의 소리가 그 다음 챕터의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서 재현이가 쓴 글이 있어서 재현이가 쓴 그 글도 우리가 함께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명 중에서 누가 내 글을 먼저 보자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먼저 글 보고 없으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없어?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결판 안 나면 많이 나오는 수가 이기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주먹 둘이 이겼습니다. 성현이하고 재현이 이겼고, 하경이 3등, 재하 4등. 성현이하고 재현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재현이 1등, 성현이 2등. 그래서 재현이 그럼 글을 두 편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재현이 첫 번째 지난번에 썼던 그 지리에 관한 그 부분 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각을 달리하는 걸 보고 그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는 그 지난번 그 41챕터라고 생각하고 제목이 21시간의 시차가 난다고 라는 제목의 글이라고 합니다. 자, 재현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글자 보여? 아니면 더 키워줘? 보여요. 보여? 미국, 유럽의 여러 국가 등의 나라들은 한국과의 시차가 심하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갈 때는 새로운 시간에 적응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많이 한다. 그런데 서로 21시간의 시차가 난다는 두 섬이 있다. 놀라운 것은 서로 4km로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1648년 러시아의 타운과 세미온 데르네브가 지금의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위치한 작은 두 섬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섬에서는 이미 무려 3000년 전부터 유픽족이라 불리는 에스키모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다. 80년 뒤인
1728년 8월 16일 덴마크에서 온 항해사 비투스 베링이 이 섬들을 닿게 되었다. 하필 이날은 소련 정교회에서 순교자 성 디오메드를 기념하는 날이었고 두 섬의 크기를 고려하여 각각 빅 디오메드와 리틀 디오메드로 이름을 정하였다. 1867년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구매하였다. 당시 소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건넸는데 사실 알래스카는 엄청난 양의 금과 석유, 석탄을 땅 속에 지니고 있었으며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영토였다. 여러 방면에서 유용한 알래스카였다. 이 땅덩어리에 리틀 디오메드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거래로 미국이 리틀 디오메드를 소유하게 되었다. 빅 디오메드는 소련 영토로 남겨졌고 소련과 미국의 경계는 빅 디오메드와 리틀 디오메드 사이에 선을 그어 이루어졌다. 이후 빅 디오메드는 소련 군사지가 되었다. 반면 리틀 디오메드는 교회와 학교까지 있는 작은 공동체로 발전되었다. 그 당시 입주민이 75명 정도 있었다고 한다. 냉전 시기 때 이 두 섬은 소련과 미국 사이에 가장 가까운 곳인 이유로 살벌했다. 이 때문에 소련은 빅 디오메드의 원주민을 본토로 이주시켰고 군대만 섬에 남게 되었다. 현재 빅디오메드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땅인 리틀 디오메드는 100명 넘는 사람들이 산다고 한다. 날짜 변경선을 사이로 두는 주 디오메드 섬. 리틀 디오메드 섬과 빅 디오메드 섬은 사이의 거리가 3.8km밖에 되지 않는다. 걸어서 2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다. 놀랍게도 서로 바로 옆에 있는 이 두 섬은 시차가 21시간이나 된다. 리틀 디오메드가 12월 31일 저녁 9시일 때, 빅 디오메드에서는 1월 1일 저녁 6시인 셈이다. 거의 하루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예 Yesterday Island, 어제 섬과 Tomorrow Island, 내일 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가깝지만 시차가 어마어마한 이유는 날짜 변경선 때문이다. 지구를 360도로 보고 15도로 나누면 24가지 종류의 시간대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본초 좌우선은 영도를 표시하는 선이고 날짜 변경선은 180도를 나타내는 선인 것이다. 날짜 변경선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에서 날짜가 하루 달라진다. 리틀 디오메드와 빅 디오메드 사이에 날짜 변경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시차가 큰 것이다. 리틀 디오메드에는 정부, 학교, 우체국 등 주민들이 세운 시설들이 있다. 물고기와 게를 수확하고 벨루가 굴에 물개, 북극곰을 잡으며 사냥한 동물들로 먹잇감, 옷, 신발, 배 등을 만들어 생존한다고 한다. 이 섬은 미국의 눈과 귀라고도 불린다.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서 그렇다. 빅 디오메드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는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배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경고로 총도 발사한다. 최근 환경 문제도 디오메드 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리틀 디오메드 시민들은 새로운 날씨, 계절, 심지어 새로운 문화에까지 강요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상태에 도달했다. 리틀 디오메드의 서면 빅 디오메드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형제 같은 섬은 막대한 시차로 인한 마찰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등 많은 갈등을 품고 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채야, 요 글에 대해서 평? 어, 예전에 아일랜드를 소련이 미국한테 판 뒤로부터 이 디오메드와 리틀 디오메드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약간 흥미롭게 설명한 것 같고, 날짜 변경선 때문에 21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예전에는 같은 나라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 사람들이 그 두 섬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안 가요. 하경? 되게 뭔가 잘 몰랐던 것이고, 뭔가, 두 섬인데 날짜 변경 선이 겹쳐서 21시간이나 차이가 나고, 이렇게 뭔가 신기한 역사를 갖고 있는 섬을 되게 흥미롭게 잘 설명하고,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 같은 것도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들을 때 흥미로웠어요.
성현. 되게 약간 좀 세세한 부분까지 뭔가 잘 다룬 것 같아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자, 선생님이 재현이 글을 읽고 나서 상당히 일단은 뭐 흥미로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소재, 글감 선택을 잘하는 것이 사실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 그래서 이러한 거를 자기가 이제 발굴해낼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쇼킹하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 뭐 수입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출판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많다. 근데 이제 뭘 써야 될지가 문제다. 그래서 원서, 아이디어만 좋으면 그럼 네가 글 못 써도 된다. 네 아이디어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그건 얼마든지 윤색해가지고 책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유명인들이 책을 쓰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직접 책을 쓴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야. 유명인들이 그냥 구술 하면은 그 대필 작가들이 있어. 대필 작가들이 알아서 그거를 윤색해서 이제 글을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쌤이 어쨌든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를 글감으로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재현이가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또 들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흥미로워할 만한 어떤 그러한 글감을 잘 선택했다는 점들, 그걸 잘 조사했다는 점들, 이런 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글의 어떤 그런 전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현이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이 그 재현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가도 별 큰 무리는 없어. 지금 이렇게 글을 가는 것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놀라운 것은 서로 사교도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이 두 섬에 관해서 얘기를 해서 좋게 말하면 궁금하게 하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바로 안 주고 뭐 서로 4km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했으면 그럼 바로 이제 그럼 그 섬이 어딘지 왜인지 이렇게 바로 설명한다라면 쌤 생각엔 여기서 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요 얘기가 먼저 순서를 바꿔서 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오히려 좀 친절함.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가까이 국가들이 서로 시차가 큰 것이다 해놓고 시차만 큰 게 아니라 두 섬은 또 많은 것들이 다르다 라고 하면서 왜 이 두 섬이 서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나라는 부분들에서 요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 지금 요 이야기가 합쳐져서 쓰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작가의 판단이야. 글 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렇게 친절하게 먼저 알려주고 나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냐. 아니면 지금 재현이가 쓰고 있는 방식대로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그 궁금해했던 것들을 좀 숨겼다가 나중에 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개인의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그 단어를 쓰는데 에스키모라는 말을 요즘엔 쓰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들어봤어? 어, 음.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에스키모라는 말 많이 쓰는데 뭐 재하경이 성인이 에스키모라는 말 쓰면 안 된다는 거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 에스키모라는 말의 뜻 알아? 네. 그 뭐 뜻이 북극에 사는 뭐야? 사람들. 아, 에스키모라는 뜻은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냥 그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그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여러분, 야만인? 야만이었던 그런 좀 약간 비하하는 듯 어떤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야 그냥 생고기 뜯어먹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을 피워서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문명이 없는 어떤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에스키모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누아트족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이누아트. 그래서 보통 이제 이누아트족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인간이란 뜻, 인간이란 뜻이래. 그래서 이제 그들 스스로는 이누아트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런 요즘 같은 경우 이런 단어 선택.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벙어리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벙어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뭐라 불러야 돼? 벙어리라고 안 하고?
언어 장애인. 어, 옛날에 뭐 맹인, 장인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맹인, 장인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시각 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언어 사용에서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도 아까 뭐라 했더라? 하필 이날은 정교회에서 성민이라는 기록했고 하필이란 말은 보통 어느 경우에 써? 하필이라는 말은 우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 부정적이요. 부정적이지. 하필 그날 비가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순교자 성 디메드를 기념하는 날이 별로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되잖아. 하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그런데 이 글의 성격상 보면 이게 부정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단어의 그 어감, 느낌의 어떤 그런 차이들이 약간씩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 그런 그 감을 유지한다는 것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은 연습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기후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리틀 디오모드 시민들은 새로운 날씨, 계절, 심지어 새로운 문화에까지 강요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태에 되었다. 그리고 강요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재현이가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해갖고 영어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식 표현하고 영어식 표현 중에서 특히 이제 요즘 그 우리 한국식 표현에서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영어에서 그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뭐뭐 그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영어는 되게 많아. 수동태가 발달돼 있어. 근데 네. 우리말에는 그 수동태라는 것도 거의 없는데 영어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 보니 해석하다 보니까 수동태 표현을 자꾸 쓰더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원래 우리말에는 별로 쓰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뭐해? 능동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어쨌든 여기 강요적으로 적용하는 상태에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리틀 디오메드 시민들은 새로운 날씨 해저 심지어 새로운 문화에까지 적응 뭐 적응하느라 뭐 힘들다. 어?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오히려 더 이제 뭐라는 거야? 그냥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강요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상태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리틀 디오메드 시민들은 새로운 날씨 해저 심지어 새로운 문화까지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썼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현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영어로 쓸 때하고 또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거야. 그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식 표현과 영어 표현과 선생님 영어 표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어의 어떤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에 재현이가 이제 유, 유라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쓴 것과 또 누구 입장이 하나는 어, 밀리? 밀리라는 네. 입장에서 쓰고 있는 그분에서 쓴 것도 역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한 14페이지 정도 돼서 되게 음, 왜? 그래서 이따가 너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아, 아, 각자 읽어? 자, 일단 읽겠습니다. 힘들면 네. 중간에 다른 사람 읽으라고 할 테니까. 네. 금요일 아침이다. 평소처럼 유라는 아빠 차를 타고 등교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창문 밖 요란스럽게 떠든 아이들을 보았다. 아빠의 말은 들릴 듯 말 듯. 저 학생들은 유라와 같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달랐다. 짝지어 둘이서 수다를 떠는 친구들부터 삼삼오오 옹기종기 모여 크게 웃음을 지는 아이들까지. 차 창문은 두꺼웠지만 유라의 귀에는 명백히 들렸다. 심지어 걸어가는 아이들도 유라의 눈에는 별로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유라는 알았다.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갔다. 중학교라는 곳은 유라 빼고 모두에게 마음 편한 곳, 즐거운 곳이었다. 등교하자마자 아이들은 친구들을 반겼고 공부도 친구와 함께하면 그나마 견딜만 했다. 그랬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친구. 친구가 있으면 행복했고 없으면 불행했다. 그것이 사회의 숙소판인 중학교의 진리였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유라는 복도 양벽에 길게 늘어진 사물함들에 기대어 있는 고학년들 사이로 지나가 자신의 사물함을 찾았다. 종이 울리기 전 학생들은 친구들 사물함 근처에 머물며 놀곤 했다.
고학년들은 마치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저학년들한테 비키라고 화풀이를 하곤 했다. 그래서 복도에는 유라와 같은 7학년들이나 밑학년인 6학년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7학년들은 교실 바로 앞 종이 울리길 기다리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6학년들은 선배들에게로부터 떠밀려 학교 밖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다. 운이 좋으면 선생님께서 일찍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반 안에서 평화롭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긴 했다. 드디어 숨막히는 사람이 붐비는 복도를 빠져나간 유라는 재빨리 사물함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돌렸다. 1, 2, 3, 4.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했지만 바인더, 필통, 오래된 휴대폰 등등을 훔칠 사람은 없었다. 또 수업 중간중간 사물함을 열을 여유가 없을 때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기 좀 그랬다. 유라는 학용품을 챙겨 첫 과목인 영어 교실로 향했다. 끝난 후 평소대로 미술, 스페인어, 역사 수업을 차례대로 들었다. 수업 중간중간에 교실을 이동할 시간 4분이 주어졌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걸어가곤 했지만 유라는 그럴 친구가 없다. 애초에 친한 친구, 단짝 친구 그런 게 없는 유라였다. 부모님께서 항상 공부에만 집중, 공부를 우선순위로 정하라고 하셔서 유라의 학교 생활이 이렇게 된 것일까? 솔직히 말하면 생각하기 귀찮았다. 모든 게 귀찮았다. 친구를 사귀어 오히려 더 많은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사회생활이 아예 없는 것이 집중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유라는 생각했다. 점심시간은 학생들이 시험과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돼 친구들과 놀고 긴장을 푸는 시간이었다. 7학년 처음 날 유라와 비슷한 처지인 아이들과 유라는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서로 친구도 아니고 딱히 공통점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나머지 학생들이 다른 자리를 순식간에 다 차지해 버려서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었다. 유라의 테이블과 달리 다른 학생들은 모두 관심사나 성격에 따라 조를 지어 놀았다. 유라의 친구들은 뭐랄까 아무 때도 끼이지 못해 같이 몰려다니는 뭐 그런 식이었다. 점심시간 다음 교시는 수학 시간이었다. 수학 교실은 식당과 거의 학교 정반인 데에 위치해 있었다. 유라는 벌써 지친 몸을 간신히 끌고 교실 맨 앞에 있는 책상에 풀썩 주저앉았다. 공부에 너무 집중한 탓 때문인지 유라는 매일 학교에 있는 7시간이 반만 지나가도 졸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께서 유라에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고 모두 박수를 치고 있다. 순간 헷갈렸다. 잠시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유라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위 1% 점수를 얻었다고 발표하셨던 것 같았다. 주위를 돌아보니 모두 유라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쁜 표정은 아니었다. 마치 와, 나도 수학을 저렇게 잘했으면 하는 눈빛들이었다. 존경받는 느낌이 들어 유라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박수를 치는 아이들은 보통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너드나 찐따 취급하는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었다. 그랬다. 평소에는 유라와 같은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는 척해도 속은 똑똑한 아이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학생들이었다. 얘들도 자기만의 스트레스가 있겠지, 유라는 생각했다. 생전 처음 떠오른 생각이었다. 점심시간 때, 쉬는 시간 때 친구들과 잘 어울려도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애들이야. 아이들은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다. 그 순간 유라는 한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긴 생머리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귀걸이를 걸고 패션 감각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유라와 달라도 너무 다른 밀리였다. 예쁘고 운동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인기도 많았다. 그녀의 얼굴엔 다른 학생들과 같은 표정이 담겨져 있었다. 신기하고 존경하는 눈빛. 뻘쭘해서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생전 처음 느껴본 자랑스러움은 없어지지 않았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재환아, 계속 읽을 수 있어? 다른 네. 사람이니까. 아, 다른 사람 부탁해? 아니면 네가 계속 읽을 거야? 제가 읽을게요. 아, 자, 이제는 밀리의 입장입니다. 유라는 수학 시간, 아니 거의 모든 반 학교 전체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 왕따도 아닌 그렇다고 인기가 많지도 않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밀리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이름은 알았었다. 유라. 특이한 이름이었다. 친구는 많이 없어 보였다. 점심시간에 혼자 그늘 밑 벤치에 걸쳐 앉아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착해 보였지만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런데 오늘 수학 시간 때 유라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 상위 1%를 받았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상위 1%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었다.
전국 중학생들이 1등, 오직 1등을 위해 도전하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는 밀리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매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었다. 밀리는 수학에 자신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다. 과학은 개념이 이해가 안 되고 영어는 단어가 헷갈리고 역사는 할 말이 없었다. 밀리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오직 점심시간밖에 없었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에너지를 얻었고 학교가 끝난 후 혹은 주말에 친구들과 최대한 많은 약속 잡기,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놀기를 밀리는 좋아했다. 그래서 밀리는 학교가 좋았다. 공부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발달하는 최고의 곳은 항상 학교였다. 자신도 모르게 밀리는 박수를 더 크게 더 빨리 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은 다른 생각 없이 유라가 부러웠다. 수학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푸는 동안 저 아이는 1초 만에 풀겠지. 존경스러웠다. 갑자기 운동을 잘하고 외향적인 자신보다 유라가 훨씬 100배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밀리는 교실 맨 뒤에 앉았고 유라는 5자리 앞에 앉았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웃어주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돌렸다. 속으로 피식 웃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나 보네. 밀리가 친구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먼저 다가간다는 것이었다. 가끔 낯을 가리는 아이들은 먼저 접근해 관심을 보여야 했다. 그래야지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곧 믿게 될 것이었다. 먼저 다가가지 않는 이상 친구 관계는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밀리는 믿었다. 그래서 밀리는 저 아이랑 친구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아이들은 밀리를 부담스럽게 보긴 했지만 여기까지 온 비결은 그것이라고 밀리는 늘 생각해왔다. 밀리는 유라와 같이 듣는 수업이 많았다. 마지막 교시는 과학 시간. 자, 여러분, 오늘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조가 될 건데, 짝은 너희가 고르게 해줄게. 과학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곧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짝을 찾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물론 밀리와 파트너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많았다. 하지만 밀리는 혼자 조용하게 앉아있는 유라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유라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야, 우리 같이 할래? 유라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밀리는 속으로 또 웃었다. 특이한 친구로군. 잠시 머뭇거리다 유라가 말했다. 그래. 겉으론 조용했지만 밀리는 느꼈다. 유라는 지금 너무 좋아서 흥분한 상태였다. 먼저 말을 건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다. 자, 이제 할 것은 프로젝트밖에 남지 않았다. 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유라 얘기가 있구나. 유라. 드디어 마지막 교시 과학 시간이다. 유라는 과학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지만 학교가 곧 끝난다는 생각이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마침 과학 선생님이 나쁜 소식을 전달한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조가 될 건데, 짝은 너희가 고르게 해줄게. 과학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갑자기 머리가 아팠다. 짝을 고른다는 것은 유라 빼고 모든 아이들의 천국이었다. 점심시간, 쉬는 시간 말고도 친구와 놀 수 있는 어렵게 얻은 기회였다. 하지만 유라는 과학 시간에 놀 친구도 없어 항상 혼자 남기 마련이었다. 상상만 해도 구덩이를 파서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유라의 어깨를 두드린다. 너무 놀라서 얼어버렸다. 뒤를 돌아보니 밀리와 눈이 마주쳤다. 야, 우리 같이 할래? 간단한 말이었지만 헷갈렸다. 갑자기 친구도 아닌데 혹시 날 이용해 먹으려나? 좀 무서운데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하지만 어쩌겠나. 누가 먼저 다가와서 짝을 하자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다. 괜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유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말하는 순간 후회가 되었다. 그때는 이미 밀리가 옆자리에 앉은 상태였고 연필까지 꺼내 종이 맨 위에 두 사람의 이름을 적은 후였다. 부담스러웠다. 밀리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격부터 알 수 없는 미술까지. 그 후로부터 매일 과학 시간 둘은 같은 책상에 앉아 얘기를 나눴다. 물론 과학에 대한 얘기였다. 하지만 지루한 과학 얘기 사이 밀리가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유라는 눈치챘다. 그때마다 유라는 다시 대화의 흐름을 프로젝트로 바꿨다. 부담스럽다. 솔직히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유라는 태어나서 동갑인 아이가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적은 처음이고 낯설었다. 한편으로는 신이 났다. 드디어 자신도 정상적인 중학생이 되어가는 것일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유라는 무척 내향적이고 친구 관계에 서툴었다. 유머 감각은 하나도 없고 어색함 그 자체였다.
이런 유라가 과연 반짝반짝 빛나는 밀리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또 막상 친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밀리가 유라와 친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오히려 유라와 가까워지면 실망하지 않을까? 유라는 밀리가 자신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버거웠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친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프로젝트는 일주일 만에 끝났다. 그 다음부터 유라는 밀리를 아예 무시했다. 복도에 지나갈 때 밀리는 유라에게 웃어줬지만 유라는 모른 척했다. 말을 걸려고 해도 화장실로 도망갔고 밀리가 있는 곳을 무조건 피했다. 이게 모두에게 더 나은 것이야. 유라가 자신에게 말했다. 서로 멀리서 지켜보며 서로에 대해 상상하는 것. 가까워지면 밀리는 날 진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날 싫어하게 되겠지. 이게 최선이라고. 음, 유라는 밀리가 생각한 그대로였다. 착하고 부지런했으며 좀 조용하기는 할 뿐 충분히 친구를 많이 사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밀리는 계속 유라에게 말을 걸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웃어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라가 자신을 못 본 척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가든 친구와 몰려다녀 유라가 접근하거나 아는 척하기 불편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밀리가 친구들 곁에 없을 때도 그랬다. 조용한 교실에서 둘밖에 없을 때 말을 걸어보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선생님께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한두 번 일어난 일들이 점점 쌓이면서 밀리는 유라가 자신을 피한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깨달았다. 설마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나를 나쁘게 생각하나? 전국 수학 경시대회 상위 1%에 들어간 아이가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은 전혀 기분이 좋지 않은 생각이었다. 밀리는 친해져 보고 싶어 먼저 다가간 것인데 자신을 무시하니 짜증났고 화가 났다. 자신이 뭘 잘못했으면 말이라도 하지. 쌩 까는 건 좀 아니었다. 처음으로 밀리는 친구도 아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그만큼 유라를 존경했고 그만큼 유라와 친구가 되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유라는 자신이 밀리였어도 아주 나빴을 것이다. 하지만 밀리는 절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밀리는 자연스럽게 웃기고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었다. 동시에 유라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다. 괜히 남만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유라는 깨달았다. 귀찮아서 친구를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안 사귀는 거였다. 무엇이 두려운 건지는 정확히 몰랐다. 이 모든 게 자신 탓 같았다. 매력적이고 성격 좋지 않은 자신 탓. 도전도 해보지 않는 자신 탓. 밀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밀리, 넌 완벽해. 너가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은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부탁인데 나한테 말 걸어주지 좀 말아줘. 어차피 멀리서 보이는 내가 최고의 나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 재야. 어, 네, 길었는데 다 자신의 입장이랑 릴리의 입장이랑 유라 입장이 되게 완벽하게 쭉 이어졌고, 뭔가 이 글을 읽고 나서 다음 글을 읽을 때마다 좀 뭔가 비교하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끝에가? 그러니까 너무 잘 써가지고 왜 처음에 아, 했을지가 부담스러워요. 비교당할 거라고? 기분 나쁘다고? 아니, 네? 그렇지. 하경이. 되게 길었는데 뭔가 꼭 필요한 내용이랑 그리고 두 친구 사이에서의 뭔가 일어나는 일이 두 친구의 입장에서 되게 잘 비교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뭔가 첫 차례에서 너무 잘해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성현이. 이게 길이도 길인데 뭔가 되게 뭔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진짜 그 교과서에서 약간 짧게 이야기처럼 나올 것 같이 약간 네 그런 것 같았어요. 끝? 네. 자, 재현이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그래서 재현이가 아, 아마존에 책을 출판한 작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저기야,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 재현이하고 이거 반칙이야. 이게 선생님이 같이 수업하는 게 반칙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성현, 재하야 열받을 필요 없어. 예전에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맞아, 맞아. 우리 콜에서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그 봤어요. 재현이야, 재현이. 선생님은 그 책을 못 봤어. 영어를 못 해가지고. 어.
쌤이 영어를 잘했으면 그 책을 볼 텐데 영어를 쌤이 못해갖고 그 책을 내가 안 봤는데 자, 어쨌든 재현이가 지금 보면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이 글이 그 뭐야 두 가지 시각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야 그 수학 그 성적 발표했을 당시에 유라의 입장과 그다음 밀리의 입장 정도를 뭐 쓴다던가 그 부분만 따갖고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르게 쓰는 정도를 아마 썼을 거야. 그럼 그렇게도 쌤이 잘했다고 칭찬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쌤이 아까 또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서 이게 글이기 때문에 글로써 이렇게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었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완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쌤이 평가 기준을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의례껏 한 얘기고 기대를 일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재현이처럼 이렇게 뭐야 서로 다른 시각에서 써야 된다는 그런 프로젝트 외에 근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완성된 글로서 의미를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잘 쓴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재현이 글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배워야 될 어떤 그런 점들이 이른바 심리 묘사 그 사람이 어떤 그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이렇게 들여다 보이듯이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점들 그런 점들은 또 이제 우리가 배워서 글을 쓸 때 이렇게 심리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좋은 글들을 보면서 배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글을 통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두 인물들이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거에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 결말이 궁금해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시각을 달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편의 그 뭐야 단편 동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6학년이, 7학년이, 8학년이라든지 뭐 사물함을 기다리다든지 그런 어떤 그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 다른 미국의 어떤 그런 낯선 문화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되었던 한국이 되었던 간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쨌든 뭐 친구 사이 어떤 그런 문제들,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친구 사귀 방식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재현이가 잘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여기서 재현이는 유라과야 밀리과야? 약간 제 경험을 썼긴 했는데 딱히 음. 제가 한 인물이진 않았어요. 그렇지 한인물이 아닌데 굳이 말한다면 어느 과에 더 가깝냐고. 어, 유라인 것 같아요. 유라과에 더 가까워. 네. 재현은 어느 과에 더 가까워 너는? 어, 둘 다 아니지. 재하는 그냥 친구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지, 재하야. 아니죠. 재하 너 친구에 대해 신경 써? 아니, 저는 둘 다 섞어 놓으면 저죠. 둘 다 섞어 놓은 거야. 근데 너 재하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가 생각난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머리는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남자는 아주 못생겼는데 머리가 진짜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의 이 아름다운 미모와 당신의 그 뛰어난 지능이 합쳐지면 최고의 애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반대가 되면, 나의 이 못생긴 외모에 당신의 그 멍청함이 합쳐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인데, 제아가 이 유라와 밀리를 합쳐진 게 자기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막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야, 제아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흥미롭게 잘 써줬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아 다음에, 아니, 재현이 다음에 누구였지? 근데요, 선생님 음, 제가 음. 이거를 보고 나니까 제가 선생님이 해오라는 걸 잘못 이해한 것 같거든요.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뭐, 어차피 연습인데 뭐. 자, 우리 흥부전? 네, 제가 근데 이게 음, 글을 두 개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문단을 바꿔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음, 그래. 읽어보면 알겠지 뭐. 자, 우리 성현이 글 읽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이 발표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사는 김부부는 흥부와 놀부라는 두 아들을 두었다. 흥부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마음씨가 고왔지만 놀부는 욕심이 많은 소문난 심술쟁이였다. 김부부가 죽자 형 놀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 후 동생 흥부를 집에서 내쫓는다. 흥부는 아내와 여러 명의 자식들과 함께 헐벗은 채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아간다. 어느 날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었던 흥부는 부모님의 재산을 독차지한 그의 형 놀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놀부의 아내에게 뺨을 맞고 돌아오게 된다. 놀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재산을 독차지한 후 아내와 몇몇 아이들과 함께 부유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내쫓았던 동생이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을 찾아왔지만 놀부의 아내가 그를 매몰차게 내쫓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땅에 떨어져 다리를 다친 새끼제비 한 마리를 보게 되고 정성스럽게 치료해준 후 날려보내줬다. 이듬해 그 제비가 박씨 한 개를 물어다 흥분의 뜰에 떨어뜨리게 되고 그것을 주워 울타리 밑에 심은 흥분에는 가을이 되어 닭을 따서 잘라보았고 뜻밖에도 그 안에서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게 된다. 도움을 요청하던 동생을 내쫓고 난 후 평소처럼 부유한 일상을 보내던 놀부는 동생 흥부와 다리를 다친 제비를 도와주고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욕심이 많던 그는 일부러 새끼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다시 고쳐주고 날려보내준다. 마찬가지로 이듬해 제비 한 마리가 놀부의 뜰에 박씨를 떨어뜨리고 갔고 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박씨를 심었다. 가을이 되자 놀부네는 박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온갖 괴물이 나타나 그의 돈을 몽땅 빼앗아 갔고 두 번째 박에서는 똥이 쏟아져 나와 놀부네 집 전체가 똥범벅이 되게 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형인 놀부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형을 자기네 집에 데려다가 살도록 허락해 주었고 놀부는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며 사과하게 된다. 자, 재현이. 되게 이해가 잘 됐고, 뭔가 양쪽 입장에서 흥미롭게,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재야. 어, 저도 약간 이해가 잘 되고, 그 흥부전을 이렇게 다시 재구성한 게 좀 흥미로웠어요. 하경이. 이해가 되게 잘 됐고, 그리고 뭔가 되게 재구성을 해서 흥미롭고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성현아. 성현아. 네, 나중에 네가 대통령이 되거든. 재현이나 재하나 하경이는 절대 너의 저기를 쓰지 마. 참모라던가 너의 그 신하로 쓰지 마. 그러니까요. 간신들이야, 간신들. 어? 자, 왜 쌤이 지금 간신들이야 얘기를 하냐? 야, 지금 성현이가 이게 글을 쓴 게 무슨 성현이가 글을 쓴 거 아니잖아. 그냥 원래 흥부전 얘기를 그냥 뭐 해놓은 거야. 줄거리 요약 정리해 놓은 거잖아. 근데 뭘 잘 썼다고 지금 난리들이야, 이 간신들아. 어? 성현이한테 왜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어? 기분 좋은 얘기만 사탕 발린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 성현이한테 도움되는 얘기 아니야. 자, 지금 성현이가 말하는 게 맞아. 성현이가 축제를 오해한 거야, 오해. 어? 그래서 선생님이 성현이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은 예를 들면 여기 부분이야. 아, 형 놀부에게 도움을 청해놨지만 놀부의 아내에게 뺨을 맞고 돌아오게 된다. 요게 그래서 이 흥부전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 흥부, 흥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현이가 흥부의 관점, 이건 지금 그냥 흥부의 관점이고 원래 흥부전 이야기야. 근데 이거를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흥부, 흥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놀부가 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도움을 청하러 갔다. 근데 뭐 그런 당신 줄 게 어딨어요 하고 이제 뭐 뺨을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걸 놀부의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할 거라고? 다를 거라고. 우리는 놀부는 놀부 아내하고 재테크도 생각하고 나중에 애 키우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야. 애도 조금만 낳고 자기들은 열심히 재테크해서 살았는데 아니 그 아주머 그 도련님이라고 있는 그 흥부는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애나 순풍순풍 나가지고 능력도 없으면서 막 사람들한테 돈이나 끌어다니고 정말 형 망신 다 시키고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왔더니 집에 와가지고 못마땅했는데 이러면서 네가 그거를 그 누구야 놀부 아내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놀부 아내 입장에서 그것들이 그 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나 그런 식으로 네가 차라리 대해석해 쓴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똑같은 상황을 단지 그 인물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보자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었다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단지 여기는 그냥 흥부놀부라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이거 원래 이야기잖아. 원래 흥부전의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현이가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재현이 글을 보면서 성현이가 우리 숙제가 원래 뭐였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됐고 다음에 성현이가 글을 쓴다라면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시각 갖고 여러분 성현이가 글을 써보는 어떤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른 관점에서 다른 그 사물의 입장에서 그 것들을 또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어떻게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칭찬과 격려를 해야죠.라고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하는데 그래, 니들은 칭찬과 격려만 하고 너희들은 좋은 사람 해. 선생님이 나쁜 사람 할게. 선생님은 저 선생님이 맨날 저 안 좋은 소리만 한다고 쌤이 차라리 그래 나쁜 소리 할게. 자, 다음 누구였어? 근데요, 제가요, 하경이? 그걸요, 여러 사람의 입장으로 쓰긴 했는데요. 음. 써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상황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중간에 한 번 되게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거는 아예 다른 상황을 또 여러 사람의 입장으로 아, 쓴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두 편을 썼다는 거야. 네, 두 가지를. 네. 그럼 네 그리고 가지가 나오는 거, 네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두 편인가 인물 두 어, 개씩가 네 가지라는 거지. 아니야? 인물이 근데 일단 봐. 읽어보면 많아요. 알아. 자, 들어보겠습니다. 인물이 세 명인가 그래서 음. 네, 자, 아무튼 아까 성현이 글도 그렇고 하경이 글도 그렇고 다른 데다 써갖고 쌤이 이게 복사하기를 하니까는 이게 네. 문단 구별이 막 바뀐 거야. 그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하경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글이 세 명의 입장으로 나눴었고요. 음, 그래서 우리 이거는 저의 입장인데, 우리 학교에서 남한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단체 줄넘기 연습을 했다. 예전에 단체 줄넘기를 많이 해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과는 달라서 조금 당황했다. 줄이 두꺼운 밧줄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엔 한 명씩, 그 다음에는 두 명씩, 그 다음에는 네 명씩 들어가는 것이라 반 친구들과의 합도 중요한 것이었다. 줄넘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2학년 체육 선생님이 하셨는데 갑자기 욕을 하시고 화내셔서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하는지 배운 후 우리는 바로 연습에 돌입했다. 한 명까지는 거의 다 쉽게 성공했지만 두 명부터 실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장은 들어가다 밧줄에 머리를 맡기기도 했다. 실패하면 그 친구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라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많이 어렵고 무섭다. 그 다음에 체육 선생님의 시선이고요. 아, 우리 학교는 늘 체육대회에서 단체 줄넘기를 했다. 어김없이 올해도 연습을 시작했다. 1학년들을 가르치려는데 1학년이 조금 산만했다. 그래서 혼내는데 애들이 많이 겁에 질린 것 같다. 처음에는 한 명씩, 그 다음 두 명씩, 그 다음 네 명씩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연습을 시켰다. 한 명씩 하는 건 어찌어찌 성공을 했지만 두 명부터는 계속 실패했다. 반장은 줄에 머리 맞기로 했다. 아직 잘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반장, 아까 그 음, 주연은 반장의 시선? 나는 오늘 단체 줄넘기를 했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2학년 체육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 갑자기 화를 내셔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 뒤 설명을 듣고 연습을 시작했다. 한 명까지는 너무 쉬웠다. 그런데 두 명부터 너무 어려웠다.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무서워서 못 들어와 난 혼자 줄에 맞았다. 줄이 굉장히 두꺼워서 너무 아팠다. 다시 경험하지 않고 싶은 네 명의 입장이구나. 아픔이었다. 네 명부터는 더 어려웠다. 계속 세 명이 성공하면 한 명이 박자를 놓쳐 걸렸다. 체육대회에서 잘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그리고 줄을 돌리는 아이의 시선은 나는 오늘 단체 줄넘기를 했다. 사실 하다가 너무 어려워 줄을 돌린
역할을 자진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줄을 돌리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줄이 두꺼워 힘이 많이 들고 다른 돌리는 아이와의 박자와 협동도 중요했다. 쉬울 줄 알고 했는데 어렵고 경기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 연습을 시작했다. 줄을 계속 돌린 팔이 너무 아팠다. 심지어 애들이 자꾸 걸려서 다시 돌리는데 힘이 더 많이 들었다. 괜히 한 것 같다고. 이제 자,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줄넘기에 관해서 내 인물의 시각에서 이렇게 쓴 그런 부분들이었고, 여기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토요일 날 과학 부스 봉사를 갔다. 과학관 옆 건물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걱정이 많았다. 아직 너무 부족한 중1 4명이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과학 실험을 잘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총 4타임을 30분씩 진행해야 했었다. 준비를 끝낸 후 애들이 오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6살 애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돌봐왔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다. 실험도 잘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라면 가운데 실험을 위한 미니풀에 물을 채워놨더니 설명을 할 때는 정신이 거기로 가 설명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내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아이는 첫 타임에 온 6살 아이였다. 자리에 앉더니 나 이거 끝나면 공부해야 돼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어떤 공부했더니 아이는 영어요 라고 말했다. 요즘 6살 애들도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해줘서 고마웠고 좋은 경험이었다. 같이 간 과학 선생님의 입장. 나는 오늘 과학 부스를 하러 갔다. 몇 주 전 한 번 해봐서 그리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준비를 잘한 뒤 아이들을 받기 시작했다. 먼저 온라인으로 예약한 첫 타임 아이들은 3명이었다. 그런데 현장 예약이 많아서 총 7, 8 아이들이 참가를 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난 계속 아이들을 도와주고 예약을 받았다. 남자 아이들은 혼자도 잘 놀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끝나는 나는 조금 힘들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인사한 후 집으로 갔다. 다음에 체험한 아이의 입장. 나는 오늘 과학관에 갔다. 그런데 실험하는 수업이 있어서 참가하기로 했다. 갔더니 나이가 나보다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 환경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솔직히 좀 지루했다. 빨리 배를 만들어서 물에서 놀고 싶었다. 그 후 배를 만들고 물에서 놀았다. 빨대에 고무줄을 감은 것을 돌리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는데 별로 안 가서 난 그냥 힘으로 밀었다. 꽤 재미있었고 빨리 놀고 싶다. 성현이. 네, 되게 진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러 아이들의 시선으로 쓴 것 같아요. 재현이. 저도 그 여러 사람들 시선으로 한 게 되게 대단했고, 뭔가 감정 표현이나 디테일도 되게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재야. 저 이걸 다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제 글이 일어난 지 20분 만에 그 숙제를 어제 하려 했는데, 자가지고 쓴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이상해서, 다다음 주에 이거 글쓰기 할 때, 첫 번째로 하면 안 될까요? 야, 지금 학교익을 평가를 했더니 왜 지 아니, 얘기를 그니까, 했어? 다 읽고 나서, 학교익을 평가부터 먼저 해. 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좀, 막 시선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어지럽긴 했는데, 그래도 저보단 잘한 것 같아요. 너보다 잘한 것 같아. 네. 그걸 칭찬이라고 받아야 돼? 하경아, 칭찬으로 들려? 응? 자, 하경이가 글을 뭐 열심히 썼습니다. 재현이 말 때문에 선생님이 갑자기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가 감정을 디테일하게 잘 나타냈다라고 평가를 해서 뭐지? 저 얘기는 뭐지? 그래서 나는 어, 그 하경이 글을 보면서 감정을 디테일하게 나타내야 하는데 왜 안 나타냈지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재현이가 감정을 디테일하게 잘 나타내서 도대체 내가 잘못 본 건가? 재현이 저게 지금 뻥치고 있는 건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쓴 건 좋아. 이렇게 쓴 게 맞아. 그런데 원래의 그 의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이 내 인물의 입장이 차별성이 있을 때, 뚜렷한 차별성이 있을 때 내 인물의 시각을 내세우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과연 이 내 인물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갑자기 욕하시고 화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체육 선생님이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 체육 선생님이 또 애들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고 막 그 힘든 어떤 그런 지점도 있잖아.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이 지점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네, 그럼 요 지점이 부각되어서 요 지점을 자세히 쓰고 네, 다른 부분들은 좀 이게 축소되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모여져. 네, 그리고 체육 선생님의 입장도 드러나고 그럼 이제 두 글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야. 아니면 네가 아까 말했던 줄 돌리는 아이의 입장과 그 거기서 뛰는 아이의 입장이었으면 뛰는 아이들은 줄 돌리는 애들이 문제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자꾸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줄 돌리는 애들은 자기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뛰는 애들이 잘못 뛰어가지고 자기를 원망한다라는 어떤 그런 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 그 지점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 원래 이 글을 쓰려던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거거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명확한 어떤 그런 선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야. 이것도 네, 마찬가지야. 뒤에 날 과학부수 봉사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너는 어디 잘 가르치려는데 애들은 물 노는 거에 정신이 없어갖고 힘들었던 여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6살짜리 애가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거기서 너는 지금 어떤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과학생 입장에서는 여기하고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 그 공통된 어떤 그런 지점들이. 그리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물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되도록 써야 된다던가 그런 네, 점에서 이제 그 전략적 글의 배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하경이가 아직 서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재현이가 쓴 글과의 어떤 그런 차이들. 재현이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그 뭐야 수학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잘 사귀는 거가 더 중요한가? 뭐 수학 공부 뭐 이런 거 잘하는 그 부분의 어떤 그런 갈등의 어떤 그런 양상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두 인물의 입장차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잖아. 네, 그런 부분들의 테크닉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심리의 변화가 있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나라는 것들이 재현이가 그 감정을 디테일하게 잘 나타낸 거란 얘기야.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이 하경이의 글은 그냥 그런 감정이 디테일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 그냥 애들이 일기 쓰게 돼. 오늘 뭐뭐뭐 했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쓱쓱 넘어가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경이가 쓰고 나니 글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두 편을 썼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왜 쓰고 나니 글이 짧았냐라는 부분에서 너가 그 글을 쓸 때 그냥 축구를 했다. 우리가 이겼다. 참 좋았다. 요게 이제 애들 어렸을 때 그 일기 쓰놨던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야. 보여주는 현상만 보여준 것들. 근데 것 갖고도 얼마든지 아까 재현이 같이 쓰면은 몇 장씩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안에 그 심리였던 그런 그 묘사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경이가 그런 방법으로 구사해서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현이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가 자기가 다음번에 다 있어서 자기 글을 발표하고 싶다라고 재하가 자기가 쓴 글을 지금 발표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성현이는 이미 난 발표했는데 지금 그러잖아 성현아 그치? 나 저, 홍보전 발표했는데 성현이가 재하 너도 당해봐야 안다. 그러니 너도 쓴 거를 지금 발표하자 1번. 그래 재하 네 말을 받아들여서 재하 너는 다음번에 다시 써라 2번. 성현아 어떻게 해? 뭐,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 되는데 재하야. 아, 이 쓰레기 새끼. 탈주하면 안 될까요? 달일주? 뭐라고? 탈주하면 안 될까요? 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탈주하고 싶은데. 괜찮아, 빨리 해. 1950년 6월 25일 4시 20분경 북한군이 38도 선을 넘어 남하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는 비상이 걸렸고 이승만은 우리 국민들을 달랬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고 9월까지 국토의 80% 이상을 북한에게 남겨두고 우리는 대구, 부산 등을 남겨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소련의 힘을 입어 북한은 대전과 부산을 제외한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먹게 된다. 북한에서도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엔군이 인천 쌍욕 작전을 성공하면서부터 상황이 역전되었다. 이번에는 북한의 비상이 걸렸고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한반도가 통일되어 왜 김정일이라 썼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같은 공생 그리고 중국군이 창전하고 다시 38도선까지 영토를 회복하여 상황이 안정되었다. 그 뒤로도 북한과의 크고 작은 교전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산팔투성 근처에서 이루어진 전투였고 매우 치열했다. 그 전투들에서 우리 군들과 북한군도 모두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결국 1953년 7월 27일 22시 길고 길었던 민족 간의 전쟁이 휴전 상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한의 경제는 무너졌다. 모든 집들이 파괴되었고 미국에게 쌀이나 밀가루 등을 받아서 생활해야 할 정도였다. 어떻게 보면 얻은 것은 없지만 서로 잃은 것이 더 많았다.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상황이 좋았다. 일제 감정기부터 지어진 공장들과 시설들이 남아 있었고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경제는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 후 경제가 점점 나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남한은 1991년 경제 안정을 찾았고 북한보다 오히려 좋았다. IMF 외환 위기가 끝난 후 현재에 보면 남한은 오히려 북한보다 모든 부분에서 우월하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 전쟁이 없어야 한다. 얻은 것은 없지만 우리 잃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경이. 되게 뭔가 이런 6.25 전쟁의 역사를 잘 요약한 것 같았어요. 성현이. 네, 저랑 같은 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흐뭇해? 네, 재현이. 어, 디테일도 많고 요약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자, 재하야, 네가 대통령 되더라도 이 셋들은 그나마 성현이는 낫고 하경이나 재현이를 네 참고로 쓰지 마. 네, 자, 송성에는 머리에 구멍 뚫을 거예요. 자, 재하야, 그리고 아까 쌤이 했던 말을 처음에 했던 말 쌤이 거짓말이야. 성현이는 재하 너의 사정을 얘기하고 기다려달라고 그랬고 쌤은 기다려주지 말라고 그랬어. 쌤 지금 갑자기 겁난다. 네가 성현이 머리에 뭐 어쩌고 하니까는 갑자기 겁난다. 진짜 그럴까 봐. 자, 어, 재하가 쓴 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하가 축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하와 성현이는 우선 앞으로 선생님이 과제를 낼 때 내가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히 자기 수를 좀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속으로는 지금 아주 1818 욕하고 있습니다. 둘을. 왜? 가면생활제 선생님이 일부러 그때 우리가 딘딘이 쓴 부분과 뭐 그 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글을 바탕으로 우리가 써보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회로 구조가 잘못된 건지 선생님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아가 쓴 이 글을 선생님이 원했던 방식으로 쓴다라면 6.25 전쟁에 대해서 어디의 시각과 남한의 시각. 남한의 시각은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산주의 야욕을 품은 김일성이 탱크를 몰고 나와가지고 뭐 한 거야? 남침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간 아주 죽일 놈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겨우 어쨌든 그들을 뭐 한 거야? 물리치고 우리 조국을 지켜낸 거야. 이게 어디의 시각? 대한민국의 시각이야. 됐니? 근데 그 일을 누구의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의 김일성의 시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르다는 얘기야. 북한의 김일성은 미국 제국주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남한 민중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북한이 뭐 한 거야? 공산주의의 그 좋은 거를 뭐 해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 전쟁을 자기들이 불사한 거야. 응? 그래서 해방 전쟁이 뭐야? 아주 성공리에 잘 진행되어서 드디어 남북의 모든 민중들이 공산주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날이 눈앞에 온 거야. 그런데 뭐야? 저 악랄한 미군 놈들이 뭐 해가지고 자기들을 이 조국 해방을 방해해가지고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는 바람에 아주 분통하지만 온통하지만 자기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피눈물 나지만. 하지만 그래도 공산주의 동맹인 중국군이 자기들을 뭐해서 도와서 그나마 뭐 할 수 있었다.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었다. 지금 선생님이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를 선생님이 지금 말한 부분만 딱 따면 선생님 감옥 가. 지금 네. 선생님이 그 앞뒤 그 배경 다 따르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만 얘기하면은
완전 저 빨갱이라고 해서 감옥 간다고 지금. 그게 근데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디에서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실제로. 그런 점에서 똑같은 역사적 사건인데 그 역사적 사건을 뭐 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렇게 쓰는 건 가능해, 제아가. 만약에 네. 이 스토리 갖고 쓴다라면. 근데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뭐 역사적 스토리까지는 뭐 바라지 않았고 아까 그냥 하경이나 재현이처럼 그냥 일상에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뭐 이렇게 소재로 해서 두 인물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이 이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이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입장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 차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고 지금 뭐 아까 뭐 김일성을 김정일이라고 쓴다던가 뭐 이런 소소한 어떤 그런 착각들이 있는데 여기 부분들은 좀 심각한 적이야. 북한에서 남한보다 상황이 좋았다. 일제히 지어준 공장 지식 남아 있었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경제는 안정화되었다. 요 이야기는 언제 전이야? 6.25 전쟁 전 상황이야. 6.25 후에는 북한은 남한한 게 없었어. 왜? 다 부서져서. 미군이 하늘에서 폭격을 어찌나 많이 했던지, 심지어는 평양 시내에 뭐 남은 건물이 없다 할 정도로 완전 초토화시켜버린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시작을 했지. 근데 뭐 다시 시작하게 된 비결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한 대로 객관적으로는 1970년까지는 북한이 오히려 우리 남한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우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우리가 따라잡고 역전시키고 지금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경제 규모만 보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완전히 바뀐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도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현이나 재야 본인들이 자백 한 대로 그거에 대한 이해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그건 내 건. 그건 내 건데라는 책입니다. 그 제가 갖고 있는 책입니다. 하경아 왜 웃어? 아니에요. 웃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작가의 만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거 기억나? 재하 성현아? 네. 너네가 1시간 내내 진행했던 것들에서 앞에 5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1시간 내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아 혹시 선생님이 이 파일을 보내주면 파일 읽고 올 수 있니? 이게 아직 이부로 안 나 있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파일 네. 있나 모르겠는데 그 파일 있으면 파일을 보내줄게. 찾아봐. 근데 제가 그 비행기에서 어. 그 책을 시켰긴 해서 올 것 같긴 해요. 그래?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하경이가 다음 주 토요일 올지 수요일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요일 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질문할 거야. 선생님 진행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질문하면 선생님은 계속 뭐만 할 거야? 자, 작가로서 대답만 할 거야. 그래서 그건 내 건데. 1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질문 리스트를 쭉 뽑아오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성현 씨 말씀해 주시죠, 재현 씨 말씀해 주시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작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쭉 하는데 책 내용에 대한 비판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궁금한 걸 질문할 수도 있고 더 해설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배경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보충 설명일 수도 있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책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해서 질문 리스트를 충분히 작성해 오는데 자 재하가 10개 성현이가 10개 하면은 질문이 몇 개가 돼? 20개 20개가 될 수도 있지만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겹칠 수도 겹쳐서요. 있어. 겹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분 동안 여러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질문 하나에 선생님이 대답을 뭐한 1분 한다. 그러면 시간은 여러분 질문하는데 10초, 쌤 대답하는데 뭐 1분. 그러면 한 15개. 1분 30초 정도 생각하면 안 겹치게 15개. 거의 한 30개 정도, 2분 정도 잡으면 30개 정도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3명이면 10개씩, 뭐 2명이면 15개씩. 만약에 다르가 빠져갖고 자기 다음 주에 성현이 혼자 있으면 성현이 혼자서 30개를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럴 각오로 여러분들이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독서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작가에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질문 리스트를 여러분이 작성해가면서 책을 읽는 것들도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독서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들을 열심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